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서울 아파트의 거실에서 새벽 3시마다 아무도 피우지 않은 향이 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한 여자가 혼자 앉아 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 뒤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본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질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들으면서 혹시 불편하시거나 무서우시면 언제든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에서 시작됩니다. 정순, 나이 74세, 남편을 잃은 지 6개월 된 할머니입니다. 정순의 남편은 2년 전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순간이었어요. 아침 밥상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그 다음날 그냥 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정수는 경주의 작은 시골집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가끔 전화를 했어요. 안부 인사, 필요한 게 없는지 묻기. 왜냐하면 서연도 혼자였거든요. 정순의 아들 동원, 즉 서연의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회사 발령이었어요. 3년 계약. 하지만 계속 연장되다가 이제는 거의 외국에 나가 있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은 서울에 아내와 딸을 두고 혼자 미국 뉴욕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영상 통화로만 가족을 만나고 있었죠. 서연은 이제 거의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도 다니고 12살 딸 유나도 키우고 무엇보다 점점 나이가 드는 시어머니의 걱정까지. 그 와중에 서연은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시골에 혼자 남겨진 그 늙은 여자를. 그해 겨울 정수는 서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희 집에서 모실게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사이에서 고생했던 정순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자신을 모신다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서연아. 넌 일도 많고 유나도 키워야지. 날 챙길 여유가 어디 있니? 하지만 서연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남편은 외국 일 때문에 거의 못 들어옵니다.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마음이 외로워요. 어머니가 와주시면 저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나도 할머니를 자주 보고 싶어 해요. 정순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가면 그들이 위로가 될까 생각해보니 자신이 혼자 있어봤자 할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거리만 돌아다니고 밤이 되면 텔레비전이나 켜고 결국 정순은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정순을 맞이한 건 서연과 유나였습니다. 할머니, 유나가 달려왔습니다. 12살의 여자아이. 요즘 또래 아이들처럼 밝고 말끔했어요. 말랑말랑한 얼굴에 따뜻한 온기를 품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수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우리 유나, 너무 많이 커가지고 할머니가 몰라보겠네. 키가 엄마 넘게 됐나? 서연은 웃으며 정순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기차에서 많이 피로하셨겠어요. 차 타세요. 집이 가까워요. 강남 아파트. 30층의 고급 아파트. 20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긴 복도를 걸어갈 때 정순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우리 며느리가 혼자 있었단 말이야. 현관 열쇠를 열었을 때 정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 일이 크니. 거실이 하나의 집만 했어요. 천장도 높고 창문도 크고 하얀 소파와 현대적인 가구들이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입니다.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도 이미 준비해뒀어요.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방이에요. 정수는 감동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이런 생각까지 다 했다니. 정순의 방은 정말 예뻤어요. 밝은 햇빛이 들어오고 침대도 새 것이었고 화장대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거실 창으로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경주 시골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화려한 빛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지내야겠다. 이렇게까지 해줄 정도면 이 며느리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정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밤 서연은 거실에 작은 검은색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촛불을 피우고 있었고 촛불 위에는 정순의 사진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운이 빠져야 제 운이 열려요. 정순이 서울에 온 지 3일째 아침. 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면 서연이 밥을 짓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어요? 서연이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밥상은 화려했습니다. 계란말이, 소시지, 생선구이, 미역국, 시금치나물, 콩나물, 그리고 흰 쌀밥. 정수는 밥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밥을 먹네. 미안한데 서연아, 너까지 힘들어.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실 때 편히 계세요. 건강하셔야 하니까요. 정수는 그렇게 열흘을 지냈습니다. 밥을 많이 먹고 밤에는 며느리랑 드라마를 보면서 유나와 웃고 일주일쯤 되자 유나를 데리러 직접 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순도 유나도 서연도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변도 산책했어요. 여기 사는 게 꽤 괜찮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째 되는 날 뭔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그날 아침 밥상은 달랐습니다. 흰 밥, 한 술, 채소만 삶은 듯한 죽, 국물 한 그릇, 시래기 하나. 정순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연아, 이게 다야?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뭔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정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극적인 음식이 독이 된다고. 특히 고기 같은 건 소화하기 힘들어서 몸에 독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도 건강을 위해 식단을 짰어요. 정순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어머니, 요즘 건강 프로그램 봤어요. 7살을 젊어 보이려면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한대요. 어머니도 계신 동안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싶으시지 않아요? 정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이 나이에 뭐 그런 걸. 하지만 정수는 그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밥상은 점점 더 단순해졌습니다. 밥, 반술, 국물만, 죽처럼 된 무. 어머니, 드세요. 서연아, 이게 다야? 배고픈데. 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의사들이 말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과식하면 치매가 온대요. 절제가 곧 건강이고 절제가 곧 효도래요. 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는 밥이 적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 다음 주, 서연이 정순의 침대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글쎄, 특별한 건 없는데. 어머니, 혹시 최근에 가슴이 철렁하거나 기분이 불안해 본 적 없으세요? 정순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건, 가끔. 어머니,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머니 체질이 붉은 기운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붉은 기운. 네. 동양의학에서는 모든 음식에 에너지가 있다고 해요. 붉은 음식을 드시면 그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불안증과 초조감이 생길 수 있대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는 붉은 음식을 안 드셔도 돼요. 대신 흰색, 노란색 음식을 드실 거예요. 그럼 기운이 안정될 거고 마음도 평온해질 거예요. 정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밥상에서 붉은 음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기는 당연했고 고추장도 없어졌어요. 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 음식들은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의 기운을 맑게 해주는. 밥상에 남은 것은 흰 쌀밥, 무, 죽, 국물, 그리고 하나하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유나는 할머니의 밥그릇을 항상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이게 밥이에요? 이건 간식도 아닌데. 응. 할머니는 예전만큼 안 먹어도 돼. 할머니 근데 왜 이렇게 밥을 적게 드셔? 엄마는 저한테 이렇게 적게 안 주는데. 저는 매일 이 정도의 3배를 먹어. 정순이 누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에이,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별로 필요 없어. 유나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정순이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옆집 502호에 사는 이모라 불리는 60대 여성이 현관을 나오다가 멈췄습니다. 이 냄새. 뭐지? 향,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향이 아니었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상큼하고 가벼운 향이 아니었습니다. 자극적이면서도 낯선 냄새였어요. 마치 절에서 나는 깊고 신비로운 냄새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도 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났습니다. 특히 새벽쯤이 되면 향이 진했습니다. 이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옆집 말이야.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나 봐. 왜? 왜 그래? 향, 냄새가 매일 나. 특히 새벽에. 아마 새벽 기도하는 것 같아. 정말 신심이 깊은 가족이네. 남편이 웃었습니다. 좋은 거지 뭐. 신앙심 깊은 여자네. 하지만 이모는 불안했습니다. 그 향은 경배의 향이 아니라 뭔가를 호출하는 냄새 같았습니다. 그건 무언가를 부르는 검은 냄새였어요. 밤 11시.
유나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거실에서 멈췄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장등은 꺼져 있었어요. 엄마는 거실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는 것처럼. 유나는 벽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 것은 거실 중앙에 놓인 작은 검은 상, 그 위에 피어난 것, 촛불 하나, 흰 초, 천천히 흔들리는 불빛이 거실 전체를 지우는 밝은 빛과 검은 그림자로 뒤덮고 있었습니다. 과일, 귤, 사과. 누나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있었어요. 맑은 물이 담긴 작은 자기잔. 그 물은 촛불에 비춰 반짝거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입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운이, 어머니의 기운이. 유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이 말라왔어요. 어머니의 기운이 빠져야 제 운이 열려요.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마치 기계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엄마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건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가 엄마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서연이 눈을 뜰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치도록 뛰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틀렸어도 발각됐을 거예요. 서연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촛불은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운이 빠져야 제 운이 열려요. 정수는 몽롱한 정신으로 깼습니다. 정확히 매일 새벽 3시. 시계도 보지 않았는데 마치 누군가 그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깼습니다. 마치 신호를 받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냄새가 집 전체를 채웠습니다. 향. 자극적이고 낯선, 깊고 어두운 향. 그 향은 정순의 코를 자극했고 그 순간 정수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뭔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정수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정수는 천장을 봤습니다. 거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기운이 제 거야. 어머니의 기운이. 정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를 음악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천천히 빨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정수는 더 이상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은 봐야 했어요. 정순의 방에 붙은 작은 거울. 그 거울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완전히 움푹 꺼져 깊고 검은 동굴처럼 보였어요. 그 안에는 어둠만 있었습니다. 뺨의 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광대뼈가 산처럼 솟아올랐어요. 입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해골이 웃고 있는 것 같은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하고 거칠었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목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건 피부가 아니라 말라버린 가죽을 만지는 기분이었어요. 팔은 황색 종이처럼 변해 있었고 손가락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뻣뻣했습니다. 정수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뺨을 눌러봤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한참을 남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내 얼굴이야? 거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 시간 오전 10시. 서울 시간 자정. 동원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셨어요? 요즘 어때? 서연이 카메라를 정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타난 것은 해골처럼 된 여자. 눈이 움푹 꺼져 있고,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 있고,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순식간에 바꿨어요. 정순을 어둠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아, 조명이 안 좋네요. 어머니, 조금만 옆으로 가실래요? 서연이, 엄마 어디 아프셔?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마치 마술처럼 설득력이 있었어요. 여보, 어머님은 지금 건강관리 중이세요. 식단 조절로 체중을 줄이고 계셔. 의사 선생님 지시예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너무 말라. 여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나랑 유나가 극진히 모실게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의 웃음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영상통화는 어머니 피곤하실까봐 자주 못했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최대한 쉬시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동은 뭔가 불안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진해서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선 아내입니다. 안 그래도 일 때문에 외국에 오래 머무르는 게 미안했는데 그런 부담까지 나서서 자처한 아내에게 통화로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는 미안했습니다. 그렇군요. 미안해. 업무가 많아서 자주 못 봐줘서. 괜찮아요. 어머님도 저희가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카메라를 끄고 정순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순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4개월 후, 정순은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침, 낮, 저녁, 밤. 계절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지났는데 정수는 계속 침대 위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밥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흰죽, 미역, 한두 숟가락 정도의 양. 어머니, 드세요. 정수는 입을 벌렸습니다. 턱이 빠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었어요. 서연은 정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정수는 느꼈습니다. 그건 따뜻함이 아니라 뭔가를 빨아당기는 힘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어머니.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마치 최면술 같았어요. 거의 다 됐어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정수는 자신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었어요. 유나는 이제 집이 싫어졌습니다. 엄마도 이상하고 할머니도 이상했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할머니의 방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때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텁텁한 공기, 무거운 공기,
마치 누군가 거기서 계속 뭔가를 흡수하고 있는 것처럼. 할머니, 밥 먹을 시간이에요. 유나는 매일 할머니를 깨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할머니, 할머니? 유나가 할머니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리고 가벼웠습니다. 유나야, 할머니 쉬는데 방해하면 안 돼. 엄마는 유나가 할머니 방에 들어갈 때마다 차가운 얼굴로 끌고 나왔습니다. 유나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몰래 할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유나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코. 더 이상 숨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손거울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코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거울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죽어. 유나는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찾으려고. 손목에서 뭔가 아주 약한 것이 느껴졌어요. 맥박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떨림. 유나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엄마를 관찰했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밥을 했습니다. 엄마 목, 유나 목, 그리고 할머니 목. 하지만 할머니의 밥은 다른 냄비에서 나왔어요. 엄마만 아는 냄비에서. 그 냄비를 유나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자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몰래 유튜브를 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건 위장이었습니다. 유나는 귀를 곤곤 세워서 거실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언제쯤 엄마가 그걸 할지. 새벽 3시. 정확한 시간. 유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몸을 사로잡았어요. 마치 누군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유나는 거실로 살금살금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보이는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이 밝았어요. 촛불 색깔로. 유나는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분필. 아니, 뭔가 진짜 같은 건 아니었어요. 마치 붉은 재로 바닥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삼각형. 이상한 기호들. 엄마의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조종하는 인형처럼. 그리고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겹친 마치 합창단처럼 들렸어요. 어머니의 기운이 내 거야. 어머니의 기운이 내 거야. 엄마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손은 계속 원을 그렸습니다. 정확히 할머니의 침대 방향으로. 유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하얀색이었습니다. 동공이 없었어요. 마치 2개의 하얀 구슬이 박혀 있는 것처럼. 유나는 벽 뒤로 몸을 재빨리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치도록 뛰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계속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목소리, 여러 시간대의 목소리, 여러 나이의 목소리. 마치 이 집에 갇혀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인 것처럼. 유나는 밤새 심장이 쿵쾅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엄마가 깨기 전 할머니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잠시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의 호흡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조용했어요. 유나는 문을 살금살금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이 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체의 눈처럼. 유나는 할머니 얼굴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피부가 회색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살짝 분홍색이었는데 이제는 회색. 죽음의 색깔. 뺨도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어요. 마치 두 개의 검은 구멍처럼. 유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냉동실의 고기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없었어요. 마치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손을 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누나를 향했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입만 움직였습니다. 마치 도와 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나는 할머니의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 3초 만에 할머니의 눈이 다시 천장을 향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빠에게 전화할까? 아니면 사진을 보낼까? 사진이 나을 것 같았어요. 아가 직접 봐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테니까. 다음날 학교를 다녀오니 엄마는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몰래 할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담았습니다. 해골 같은 얼굴이 휴대폰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유나는 플래시를 끄고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 할머니의 손, 할머니의 몸,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할머니의 눈 바로 앞에서. 할머니의 눈이 유나를 향했습니다. 정말로. 마치 누군가가 할머니의 눈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그 눈 안에 반사된 것은 유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보고 있는 것은 유나 뒤에 무언가였습니다. 유나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사진 안에는 할머니 뒤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주 큰 그림자. 유나는 할머니의 방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유나는 침대에서 아빠와 영상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지금 시간 괜찮아? 아빠의 얼굴이 화면이 떴습니다. 응. 유나. 뭐 있어? 목소리가 떨려. 아빠. 할머니를 봤어? 응. 할머니 말이야? 응. 정말로? 아는 생각했습니다. 영상으로는 거의 못 봤는데. 아빠. 사진 보낼 거야. 봐야 해. 유나는 사진 여러 장을 보냈습니다. 휴대폰 화면 너머로 아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뭐 이렇게. 두 번째 사진. 이게 뭐야? 세 번째 사진. 할머니의 얼굴 클로즈.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머니야. 이게 어머니라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이게 정상이야. 할머니가 다 죽어가는 것 같아. 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밥을 엄청 조금만 줘. 그리고 밤마다 촛불을 켜고 이상한 기도를 외워. 아는 일어났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유나야. 아빠가 지금 바로 짐 싸서 한국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근데 아빠. 엄마한테는 일단 말하지 말고. 아빠가 말할 테니까. 잘 때는 문 잠그고 자고. 알았지? 응. 전화가 끝났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동원은 급하게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루 뒤에 출발하는 비행기표. 회의를 다 취소하고 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 가정사. 며칠 못 나갈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동은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달려왔습니다. 현관 열쇠를 꽂으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뭔가 다른 설명이 있기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뼈. 살은 완전히 사라졌고 얼굴은 종이처럼 얇았으며 눈은 완전히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어둠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채는 데 3초가 걸렸습니다. 동의 목에서 비명이 나오려고 했지만 목구멍에 뭔가 걸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연을 찾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동은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이 지경이라고. 뭘 해준 거야? 뭐해? 서연은 하얀 얼굴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을 가야 해. 지금 당장. 병원. 중환자실. 오후 4시 30분.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영양실조 6개월 이상. 급속한 신체 쇠락. 심부전. 이 정도면 생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얼굴은 놀람과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정수는 그날 새벽 3시쯤에 숨을 거뒀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시간을 정하고 있던 것처럼. 당장이라도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죽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게 정순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4인 영양실조에 의한 심부전. 며느리가 극진히 모셨다더라. 정말 좋은 며느리네. 그런데 이렇게 되다니. 사람들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증거가 없었거든요. 강요의 증거, 의식의 증거, 살인의 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도 함께. 유나는 나와 함께 호텔에 묵기로 했어요. 아빠, 엄마는? 유나야. 아빠랑 유나랑 다른 곳에서 잠깐 지낼 거야. 동은 서연과 같은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그 집이 무서웠어요. 새벽 3시. 정순이 죽던 그 시간. 그 밤. 서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어요. 거실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불이 없는데 어두워졌어요. 아니, 어두워진 게 아니라 색깔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실 전체에 검은색 필터를 씌우는 것처럼.
서연의 숨이 멈췄습니다. 뭐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뭔가가 솟아올랐습니다. 검붉은 재. 아무도 흩뿌리지 않았는데 바닥에서 천천히 솟아오르는 재. 마치 뭔가가 무덤을 파고 올라오는 것처럼 재단 모양으로 모여가는 재. 재 위로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맨발의 발자국. 매우 가늘고 뼈만 남은 발자국. 한 발, 한 발. 천천히. 마치 누군가 오는 것처럼. 서연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겁고 검은 공기가 그녀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아니야.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쉬.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어렵게, 마치 폐가 반쯤만 있는 사람처럼, 마치 마지막 숨을 쉬는 사람처럼, 마치 죽음과 살음 사이에 있는 누군가처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목에 손을 걸어서 당기는 것처럼. 안방, 문 앞. 거기 서 있는 것은 정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살은 완전히 사라졌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았으며 얼굴은 두개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정순이 입을 더 크게 벌었습니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순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목소리, 여러 시간대의 목소리, 여러 나이의 목소리,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아이 목소리. 마치 이 집에 갇혀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순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 거 돌려 줘. 다시 살고 싶어. 여러 목소리가 겹쳐서 나왔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목이 폐쇄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정순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발, 한 발. 그 발걸음마다 바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정순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정순은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마치 뱀처럼. 마치 그 입이 제한이 없는 것처럼. 어두운 것들이 정순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연기. 아니. 연기가 아니라 더 어두운 무언가. 그것이 서연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거실 천장까지 울렸어요. 매일 새벽 3시. 아무도 피우지 않은 향 냄새가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눈을 떠 있었습니다. 다시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밥그릇이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의 밥그릇. 정순을 위한 밥그릇. 하얀 쌀밥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음식을 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식. 그리고 그 뒤에 정순이 서 있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은 이제 아주 천천히 웃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복수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만족의 웃음, 승리의 웃음. 거울 속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재단이야. 서연은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손잡이는 절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잡고 있는 것처럼. 창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마치 이 집 전체가 무언가의 감옥이 된 것처럼. 동원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연을 고소했습니다. 살인죄로.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남지 않았습니다. 의료 기록, 영양실조, 강요의 증거 없었습니다. 의식. 누가 믿겠어요? 서연의 말투는 태연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 건강식을 드렸을 뿐입니다. 변호사도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재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동원은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증거 부족이라고? 하지만 법은 그렇게 작동했습니다. 동원은 유나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재 그들은 다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 절차가 끝난 후 유나는 아버지와 같이 미국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501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은 매일 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꿈에서, 때때로 현실에서. 어머니는 고통받고 있어. 유나는 여전히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해골 같던 얼굴을, 할머니의 비는 눈을.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 집에만 머물러 있거든요. 지금도 그 아파트의 501호는 조용합니다. 새벽 3시마다 향이 피어납니다. 주방에는 밥그릇이 2개 놓입니다. 거울 속에는 2명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태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정순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유나는 뭘 위해 그런 의식을 했었던 걸까?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의 명주를 가지고 이식을 시작했을 때 그녀가 바란 것은 뭐였을까요?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부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안위 혹은 사랑, 부였을 겁니다. 남편이 자신을 더 사랑하기 혹은 단순히 자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은 정순의 생명을 담보로 뭔가를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낡은 여자의 명주를 가지고 의식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세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의식은 실패했고 서연은 고스란히 역사를 맡게 됐죠. 이제 죽을 때까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그 집안에 갇혀 살아야 할 겁니다. 본인이 서서히 말려 죽인 시어머니 정순과 함께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기원한 자는 반드시 그 죽음에 맞먹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순이 죽은 순간 그 역살이 서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더 강하게, 더 무섭게. 서연은 이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정순이 당한 것을 이제 서연은 평생을 그것으로 당할 겁니다. 그 집에 갇혀 서연은 이제 그 집을 나갈 수 없습니다.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창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경찰도 법도 그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더 이상 현실 세계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은 여전히 현실에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501호. 그 집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새벽 3시마다 피어나는 향.
주방에 놓인 밥그릇, 거울 속에 비친 두 개의 그림자. 서연은 그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움직일 수 없게, 외칠 수 없게, 죽을 수 없게. 아들의 손을 잡은 지 30분 후, 정수는 숨을 거뒀습니다. 혹시 그것을 기다린 걸까요? 6개월 동안 아들이 왔다. 이제 끝낼 수 있겠다. 정수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면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더 이상의 고통은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아무 맛도 없는 죽을 강제로 먹이고 새벽마다 뭔가를 기도하는 며느리.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갇혀 있는 자신. 정수는 차라리 죽기를 원했을 겁니다. 죽어서 이 악몽에서 깨어나기를. 죽어서 이 집의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죽어서 구천을 떠돌고 싶었을 겁니다. 억지로 이승에 붙잡혀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나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왔을 때 정수는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생명줄을 놓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정순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서연과 함께 있는 건 정말 정순일까요? 아니면 서연의 공포와 죄책감으로 인해 정순의 탈을 뒤집었으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순이 죽고 싶었던 정순이든 아니면 서연의 죄책감이 불러낸 무언가든 둘 다 그 집에서 영원히 서연과 함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감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새벽 3시에 향, 냄새가 나는 집을 봤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집도 당신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